혹시 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가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종목 말이죠. 아니면 S&P 500 인덱스 펀드에 묵직하게 돈을 넣어두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증권 앱을 열어보면서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 확인하시죠. 그런데 요즘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선 분명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들썩거리는 걸까요? 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왜 불안한 걸까요? 실업률도 낮고 고용도 괜찮다는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라는 거대한 퍼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매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나오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날만 되면 숨을 죽이고 숫자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하나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좌우하고 주가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전문가들은 15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도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봤죠.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신호니까요. 나스닥 선물은 발표 직후부터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던 수정치였습니다. 5월과 6월의 발표했던 고용 증가 숫자를 25만 8천 개나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죠. 25만 8천 개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시나요? 이건 중견기업 500개가 문을 닫은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정이 발생했다는 건 통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즉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 첫 번째였고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2024년 9월에 이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지금이 바로 그 반복의 시작점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시잖아요. 경제 뉴스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지표 견조하고 경제도 튼튼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면 친구 하나가 이직하려는데 채용 공고가 통 없다고 합니다. 후배는 졸업하고 6개월째 구직 중인데 면접 기회조차 잡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조차 채용을 동결했습니다. 구글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을 30%나 줄였습니다. 메타는 효율의 해라며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추가 채용도 거의 없었죠. 아마존은 물류센터 채용을 대폭 축소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채용 승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게 과연 튼튼한 경제의 모습일까요? 고용이 견조하다면 왜 채용을 안 할까요? 지표는 좋다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고 숫자는 괜찮다는데 체감은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 걸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고용지표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의 운명이 이 고용지표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고용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고용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고용이 괜찮으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고용이 나빠지면 금리를 빠르게 낮춥니다. 그리고 금리가 주가를 좌우한다는 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금리가 높으면 주가는 힘들어지고 금리가 낮으면 주가는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지표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이 숫자들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잘못된 지표를 믿고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요. 만약 진짜 고용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통계만 괜찮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이고 실제론 괜찮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모르고서는 어떤 결정도 올바르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 말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은 튼튼하고 금융은 안전하다고 했죠.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체 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의회에서 시스템적 위험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거대 투자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다우 지수는 200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때 미리 신호를 읽고 빠져나온 사람들은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괜찮다는 말만 믿었던 사람들은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날렸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습니다. IT 혁명이 시작되었다며 모두가 열광했죠. 나스닥은 1999년 한 해 동안만 무려 86%나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상승 뒤에서는 이미 고용시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채용을 동결했고 구조조정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죠. 2000년 3월 10일 나스닥이 정점을 찍은 후 2년 동안 78%가 증발했습니다. 신호를 본 사람들은 제때 팔고 빠져나왔고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은 끝까지 물렸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호는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고용시장에선 수많은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이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이상한 균형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2024년 7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한 연설에서 그는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죠. 큐리어스 밸런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균형 또는 이상한 균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균형이 뭐길래 연준 의장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해고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채용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회사들은 직원을 자르지도 않지만 새로 뽑지도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정말 좋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경기가 정말 나쁘다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뽑지도 자르지도 않으니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팬데믹 초기를 기억하시나요?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 말입니다. 그때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고 실업률이 1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큰일이 났죠. 숙련된 직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고 새로 뽑자니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줘야 했습니다. 귀난이 극심해지면서 기업들은 한번 해고하면 다시 뽑기가 어렵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번엔 웬만해선 직원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있어도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 뽑을 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오르고 유럽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도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5%대로 높고 차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버티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고용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업률도 낮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꽁꽁 얼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음은 언젠가 녹거나 깨지기 마련이고 그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숫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숫자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풀타임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15만 개가 감소했죠.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파트타임 일자리는 늘어났습니다. 무려 80만 개가 증가했죠. 그리고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도 크게 증가해서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 풀타임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이라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장기간 실업 상태로 쉬면서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고용의 양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질이 무너지면 결국 양도 따라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달 확인하시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플 주식이 있으신가요?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아니면 S&P 500이나 나스닥, ETF에 목돈을 넣어서 두고 계신가요? 이 모든 주식들의 가치는 결국 미국 경제의 건강함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그 소비는 고용에서 나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월급이 나오고 월급이 나와야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무너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집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여러분의 계좌는 빨개집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시작점인 고용시장이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고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직원을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죠. 그런데 동시에 구인 공고도 줄고 있고 신규 채용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사들이 지금 얼어붙어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정말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매출이 늘고 일이 많아지면 인력을 증원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반대로 경기가 정말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합니다. 해고를 단행하고 인원을 줄이는 게 불황기 기업의 전형적인 대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뽑지도 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상한 균형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말이죠. 구인 공고수는 770만 개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피크 때는 1200만 개였죠. 3년 만에 430만 개나 감소한 겁니다. 거의 36%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해고율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1%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가 정말 좋을 때나 나오는 수치입니다. 구인은 급감하는데 해고는 안 한다? 이게 바로 이상한 균형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팬데믹 트라우마입니다. 2020년 3월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미국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록다운이 시작되자 기업들은 패닉에 빠져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2020년 3월과 4월 두 달 동안 무려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3.5%에서 14.7%로 순식간에 4배나 치솟았습니다. 이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였고 모든 기업이 생존 모드로 전환했죠.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기업들은 다시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해고했던 숙련된 직원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도 많았고 업종을 바꾼 사람도 많았고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2021년 여름 이른바 대사직 시대가 왔습니다.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불렸죠. 한 달에 400만 명씩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회사를 옮겼고 협상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미친 듯이 올려야 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평균 시급은 전년 대비 5%씩 올랐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임금 상승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구인난이 극심해서 채용 과정도 몇 달씩 걸리고 비용도 엄청났죠. 한 명을 뽑는데 평균 $4,000의 채용 비용이 들어간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육훈련 비용까지 합치면 신입 한 명당 $10,000가 넘게 듭니다. 기업들은 이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번 해고하면 다시 뽑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해선 직원을 자르지 않고 최대한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노동 비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이버 호딩이라고 하죠. 당장은 일이 없어도 숙련된 인력을 미리 확보해두는 전략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뽑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낫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업의 68%가 인력 유지를 우선합니다. 이건 2019년의 42%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죠. 두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십시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계속 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균 관세율이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위협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도 무역 갈등이 있고 자동차 관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입 부품을 쓰는 제조업체들은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의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품값이 오를지 말지 모르니까 인력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연준의 금리 정책도 불확실합니다. 2024년 말까지 금리가 5%대를 유지했죠.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도 부담스럽고 설비를 확충하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대선 해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극도로 높았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고 세금이 바뀝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해리스로 경제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주장했고 해리스는 복지와 기후 투자를 강조했죠. 기업들은 누가 이길지 몰라서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현상 유지하며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동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AI와 자동화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AI 붐이 일어났죠.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사람을 뽑아서 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고객 상담은 챗봇이 하고 문서 작성은 AI가 도와줍니다. 데이터 분석도 AI가 하고 코딩도 AI가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더 뽑는 것보다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실제로 IBM의 CEO는 2023년에 AI로 7,800개 일자리 대체를 밝혔습니다. 주로 HR과 백오피스 업무가 AI로 전환될 거라고 했죠. 이건 장기적으로 일자리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달라졌죠. 사람들은 이제 물건보다 경험을 선호하고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줄어들고 물류센터는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매업 일자리는 줄고 기술, 그 관련 일자리만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 일자리는 고학력, 고숙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맞는 자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기업들은 일단 버티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파월 의장이 이상한 균형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상태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이라는 건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외줄 위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고개사처럼 위태로운 균형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런 균형은 결국 깨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좋은 방향이면 다행이지만 나쁜 방향으로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비선형적 악화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재무적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동안 정부 지원도 받았고 저금리로 돈도 싸게 빌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매출이 늘지 않는데 비용은 계속 나가면 어느 순간 현금이 바닥납니다. 기업들의 현금 보유고를 보면 2024년에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심각해서 30% 가까이 줄어들었죠. 이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곳이 해고를 시작하면 다른 곳들도 줄줄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비용을 줄이는데 우리만 안 줄이면 뒤처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고의 도미노가 시작되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소비를 줄이고 직장을 유지한 사람도 불안해서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더 줄고 매출이 줄면 해고를 더 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의 시작이죠. 파월 의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한번 시작된 해고 사이클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십시오.
연준이 금리를 0%까지 내렸지만 2년 동안 8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균형이 완전히 깨지기 전에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금리를 올릴 때는 빨랐지만 내릴 때는 항상 한 발 늦는 게 연준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준은 11번에 걸쳐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에서 5.5%까지 불과 16개월 만에 말이죠. 이건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릴 땐 어떻습니까? 2024년 9월에 겨우 한 번 내렸습니다. 0.5%포인트 인하했지만 이미 경제는 식어버린 뒤였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표면적인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실업률 3.8%라는 숫자만 보고 경제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숫자 뒤에는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의 약자인데 현재 고용 통계라는 뜻입니다. 이건 전국의 약 11만 9천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을 보냅니다. 귀사에 몇 명이 일하고 계십니까? 지난달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 그걸 취합해서 비농업 고용자 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계 조사입니다. 영어로는 CPS라고 하죠.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약자로 현재 인구 조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전국의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묻습니다. 지난주에 일을 하셨습니까? 몇 시간 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일하는 사람 수를 세고 실업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니 더 정확하겠죠? 문제는 이 두 조사가 최근 몇 년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한 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괴리가 나타났거든요.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비농업 고용이 월 평균 25만 명씩 늘었습니다. 1년이면 총 300만 명이 증가한 셈이고 이건 정말 강력한 고용 증가입니다. 그런데 가계 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 취업자는 고작 40만 명 늘었습니다. 260만 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쪽에선 30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선 40만 명밖에 안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차이면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거나 왜곡된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사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체 조사는 일자리 수를 셉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일자리 수죠.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엔잡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엔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엔 배달 알바를 하는 시기죠. 주말엔 또 다른 파트타임을 뛰고 온라인으로도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일자리는 3개 또는 4개를 가진 겁니다. 사업체 조사는 이 사람을 3명 또는 4명으로 카운트하게 됩니다. 각 사업체가 보고할 때 자기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1명 더 늘었다고 하니까요. 반면에 가계 조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딱 1명으로 셉니다. 일주일에 몇 개 일을 하든 취업자는 1명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엔잡러가 많아질수록 두 통계 사이의 괴리는 커집니다. 사업체 조사는 부풀려지고 가계 조사는 실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현상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복수 직업 보유자는 전체 취업자의 4.9%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5.3%로 늘었고 특히 젊은 층에선 더 높습니다. 20대와 30대는 10% 가까이 2개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한 개 일자리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억지로 여러 개를 뛰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는 이걸 강한 고용시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왜곡입니다. 두 번째 왜곡도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표본의 규모가 큽니다. 11만 9천 개 사업체니까요. 하지만 이게 전체를 대표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로 큰 회사 위주로 조사가 됩니다. 직원 500명 이상 사업체가 많이 포함되죠. 반면에 직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 고용의 절반 가까이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어납니다.
이들 중소기업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가 나빠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바로 직원을 줄입니다. 그런데 통계는 대기업 위주로 조사하니까 중소기업의 해고가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실제로 민간 고용조사 기관인 ADP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ADP는 급여 처리를 해주는 회사라서 실제 급여 지급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2024년 상반기 ADP 데이터를 보면 50인 미만 소기업의 고용이 줄었습니다.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노동통계국의 공식 발표는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었다고 나왔죠. 왜냐하면 대기업 위주로 보니까 중소기업 고용 감소가 묻혀버린 겁니다. 세 번째 왜곡은 더 심각합니다. 바로 응답률 문제입니다. 사업체 조사의 응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엔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0%도 안 됩니다. 절반도 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냐? 통계청이 추정해서 넣습니다. 과거 트렌드와 모델을 이용해서 대충 이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경기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 추정이 완전히 빗나간다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로 추정하니까 현재의 급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가계조사는 어떻습니까? 이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응답률이 훨씬 높고 실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6만 가구면 표본 크기로는 작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무작위 추출이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근에는 가계조사를 더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기 전환기에는 가계조사가 실제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을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 후반부터 가계조사상의 취업자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조사는 2008년 초반까지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여줬죠. 결국 어느 쪽이 맞았습니까? 가계조사가 맞았습니다. 경기는 이미 나빠지고 있었고 곧 대규모 해고 사태가 터졌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계조사가 먼저 경고 신호를 보냈죠.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내내 말이죠. 사업체 조사는 강한 고용을 보여주는데 가계조사는 약한 고용을 보여줍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가계조사가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공식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숫자일까요? 아니면 가계조사의 취업자 숫자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주로 보는 게 비농업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농업 고용이 과대 추정되어 있다면 연준은 잘못된 정보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경제가 실제로는 약한데 강하다고 착각해서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더욱 악화됩니다. 높은 금리가 경제를 짓누르는데 통계가 좋다고 하니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셔야 할 핵심은 공식 통계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면의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사업체 조사와 가계조사가 보여주는 엄청난 괴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매달 발표하는 숫자에 계절 조정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달에는 원래 고용이 늘거나 줄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2월엔 연말 쇼핑 시즌이라 소매업 일자리가 급증합니다. 1월엔 그 임시직들이 다 해고되니까 고용이 급감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계절적 패턴을 제거해서 진짜 트렌드만 보자는 게 계절 조정이죠.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절 조정 계수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경제 구조가 바뀌면 과거 패턴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온라인 쇼핑이 대폭 늘었습니다. 연말 쇼핑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12월 소매업 임시직 패턴도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절 조정은 여전히 과거 패턴으로 계산되니까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2024년 1월 고용 보고서를 보십시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절 조정 전 원자료를 보면 고용이 270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건 연말 임시직들이 해고된 정상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계절 조정을 적용하니까 오히려 35만 명 증가로 나왔습니다. 무려 300만 명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전문가들은 1946년 이래 가장 큰 계절 조정 효과였다고 분석했습니다. 80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작년과 같은 계절 조정 방식을 적용했다면 어땠을까요? 고용은 증가가 아니라 4만 5천 명 감소였을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의 함정이죠. 결국 우리가 보는 화려한 숫자들은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겁니다. 사업체 조사의 구조적 문제에 계절 조정의 왜곡까지 겹치면 발표되는 고용 숫자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 움직이고 연준도 이 숫자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정책을 낳고 잘못된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위험에 처하는 건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왜곡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문제는 이 QCEW 데이터가 3개월마다 한 번씩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발표 시점도 실제 시점보다 6개월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속보성은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노동통계국은 매년 이 QCEW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통계를 수정합니다. 이걸 벤치마크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준점 수정이라는 뜻입니다. 금융위기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가장 큰 수정이 나왔다는 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수정이 나오면 거의 항상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때도 대규모 수정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2024년에 또 나온 겁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아직 잠정치라는 겁니다. 최종 수정은 2025년 2월에 나오는데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잠정 수정보다 최종 수정이 더 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쩌면 100만 명이 넘는 수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고용 뉴스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고용이 강하다, 노동시장이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고용이 훨씬 약했던 겁니다. 매달 7만 명씩 부풀려져 있었으니까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금리도 투자도 모든 게 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확한 숫자를 알았다면 연준은 더 일찍 금리를 낮췄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경제가 실제로는 약했는데 강하다고 착각해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했다는 겁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린 거짓 데이터로 투자했다고요. 2024년 상반기 강세를 이끈 고용지표, 그게 다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QCW가 폭로한 건 숫자만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부정확한 경제 통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줬죠. 왜 이렇게 큰 오차가 생겼을까요? 노동통계국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응답률이 낮아 추정 오차가 컸다. 둘째, 버스데스 모델에 문제가 있었다. 셋째,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어 과거 패턴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재택근무가 늘고 긱 이코노미가 커지고 기존 방법론으로 잡아낼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변명일 뿐입니다. 81만 명을 틀린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2022년에도 2021년에도 2020년에도 과대 추정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노동통계국은 일관되게 고용을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경기 둔화 시기에 과대평가가 심해집니다. 추정 모델이 과거 호황기 데이터에 기반하니 경기가 나빠지는 걸 제때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통계가 틀렸다는 건 단순한 숫자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통계로 만들어진 시장 분위기와 금리 정책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하반기 시장은 강한 고용 지표에 기대어 상승했지만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실제 고용은 훨씬 약했고 2024년 8월이 돼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후행 지표의 문제입니다. 투자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위험 신호도 놓쳤습니다. QCW는 6개월 늦게 나오니 여러 지표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사업체 조사만 보지 말고 가계조사도 보고 ADP,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둘 사이의 괴리가 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사적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과거 침체 직전에도 항상 통계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2008년 초에도 공식적으로는 고용이 괜찮았지만 QCW를 보면 2007년 말부터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공식 발표만 믿지 않습니다. 선행 지표들을 주시합니다. 제조업 PMI, 소비자 신뢰지수, 구인 공고 추이, 퇴사율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지표들이 동시에 나빠지기 시작하면 공식 통계가 좋아도 둔화가 시작된 겁니다. 구인 공고는 2021년 피크 대비 36%나 감소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율도 떨어지고 제조업 PMI는 50 아래로 수축 국면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세고 소규모 기업 낙관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공식 고용 통계만 보면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81만 명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과대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응답률은 여전히 낮고 추정 모델도 그대로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버스데스 모델이라는 블랙박스입니다. 버스데스 모델은 신생 기업과 폐업 기업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달 창업한 회사는 조사 목록에 없고 문 닫은 회사는 목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을 분석해 창업과 폐업을 추정해 넣는 겁니다. 이론상은 합리적이지만 실전에선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 패턴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호황기 데이터로 만든 모델은 불황기엔 빗나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입니다. 모델은 플러스 추정치를 넣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폐업이 급증했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2020년에서 2021년엔 정부 지원금 덕분에 창업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가 오르고 그때 생긴 사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델은 여전히 과거 창업 붐 패턴을 적용하니 실제보다 고용이 부풀려지는 겁니다. 버스데스 추정치는 1년에 한 번 수정되고 실제 시점보다 1년이나 늦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 전환기마다 크게 틀린다는 건 이미 입증됐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차이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전국 평균 하나로 추정하니 왜곡이 생기죠. 버스데스 모델은 평상시엔 작동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에서 가장 크게 틀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호황에서 둔화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매달 나오는 고용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블랙박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블랙박스 계절 조정의 문제를 파헤칩니다. 계절 조정이란 12월 연말 쇼핑, 여름 알바 등 반복되는 패턴을 제거하는 겁니다. 진짜 경기 흐름을 보기 위해서죠.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계절 조정 계수는 과거 10년 평균인데 경제 구조가 바뀌면 과거 패턴이 안 맞습니다. 2024년 1월이 최악이었습니다. 원자료는 270만 명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계절 조정 후엔 35만 명 증가로 뒤집혔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차이입니다. 1946년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작년 같은 방식이었다면 4만 5천 명 감소 증가와 감소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구체적 계수가 공개되지 않을 거니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은 계절 조정된 숫자를 보고 움직이고 왜곡된 숫자가 왜곡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식 통계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원자료도 함께 보고 전년 동월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고용의 질 문제로 들어갑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2024년 풀타임 일자리는 15만 개가 줄었고 파트타임은 80만 개가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적 풀타임은 사라지고 불안정한 파트타임만 늘고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도 160만 명을 넘었고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고용 증가는 의료, 사회지원, 정부 부문이고 민간 부문은 거의 정체합니다. 정부 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만 늘고 시장이 만드는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복수직업 보유자가 5.3%까지 올랐습니다. 질적 악화는 양적 붕괴의 전조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질이 먼저 무너지고 양이 따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2007년부터 파트타임이 늘고 임금이 정체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그 질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3의 법칙을 아십니까?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이 12개월 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오르면 침체 신호입니다. 1968년 이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2008년, 2001년,
1991년 모두 맞췄습니다. 2024년 여름 실업률이 3.4에서 4.3으로 0.9%포인트 올라 기준을 넘겼습니다. 다만 쌈 박사 본인도 이민 유입 급증 때문에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인 급감, 퇴사율 하락 등 수요 약화 신호가 분명합니다. 10대 실업률 급등, 중소기업 낙관 하락 제조업, PMI 수축까지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입니다. 비선형 악화를 아십니까?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해고가 소비를 줄이고, 소비 감소가 매출을 줄이고, 매출 감소가 다시 해고를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증폭시킵니다. 2008년 리먼 파산 후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붕괴됐죠. 파월 의장이 이상한 균형이라 부른 이유도 한번 무너지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금리를 0%까지 내렸지만 2년간 8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업 현금은 줄고 부도율은 오르고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상승 중입니다. 소비자가 무너지면 기업도 따라 무너집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악화시킨 건 정책 자체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시작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 부품을 쓰기 때문에 부품값이 오르니 생산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비용 증가가 가격 인상, 판매 감소 생산 축소, 고용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건설, 서비스업의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인건비가 올라 중소농장과 건설사들이 폐업하거나 규모를 줄이며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높은 금리도 한몫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고금리를 견디기 힘듭니다. 신규 채용이 얼어붙고 혁신도 둔화됩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부메랑이 된 겁니다. 지금 노동시장은 정지 상태입니다. 움직이지도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2008년, 2001년, 1991년 모두 신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호가 보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통계에 속지 말고 진실을 보십시오. 이상한 균형은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